인생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고들 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이상한 기복이 있죠. 비행기 여행 말이에요. 정규 상업 항공의 가장 짧은 노선은 스코틀랜드 항공사 로건 항공의 노선입니다. 비행편은 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데 웨스트레이와 파파 웨스트레이예요. 이 노선의 거리는 2.8km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비행시간이 47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만약 시력이 매우 좋다면 출발 공항에서 도착 공항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을 마중 나온 친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섬은 오크니 제도의 일부예요. 와, 반지 제왕에 나오는 오크인가요? 70개 이상의 섬이 있고 섬들 사이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나 페리 아니면 지금 이 경우처럼 비행기를 타고 여행해야 합니다. 8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안에선 옆 좌석 사람과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을 거예요. 고개만 끄덕이면 되죠. 비행 고도가 100m를 넘지 않기에 창가에 앉아 스코틀랜드의 웅장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요. 비행기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항상 짐을 싸고 공항에 오래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짧은 국제선은 오스트리아 항공 노선입니다. 스위스의 세인트 갈렌과 독일의 프리드리히샤펜을 연결합니다. 그 사이의 거리는 불과 20km밖에 되지 않아요. 최대 허용 속도가 시속 90km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다면 12분밖에 걸리지 않겠지만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두 도시 사이에 산과 호수가 놓여 있어서 자동차 여행은 적어도 1시간이 걸릴 거예요.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 사이의 비행은 두 수도를 운행하는 최단 노선입니다. 거리는 약 52km이며 이 여정은 이륙 후 10분은 넘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 항공사인 플라이니키는 2015년에 이 노선을 취향했고 일주일에 6번을 운항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승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이 지역의 육상 교통 연결은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서 자동차, 기차 또는 버스를 타기만 하면 1시간도 채 안 되어 비엔나 오페라를 즐기거나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스트루델을 즐길 수 있어요. 오, 배가 고파지네요. 북미에서 가장 짧은 노선은 캐나디안 크레이터 토론토 항공이 운영합니다. 온타리오의 두 도시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폭포를 연결하죠. 직접 나무통을 준비해 오세요. 혹시 폭포를 타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어쨌든 거리는 56km이고 이동시간은 12분입니다. 네, 물론 차로 갈 수 있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거리가 2배가 되고 이동시간은 최소한 1시간 반 혹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가장 짧은 해변 노선은 케이맨 제도에 속하는데 카리브해의 영국 해외령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하얀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이 섬의 이국적인 자연을 즐깁니다. 만일 목적지를 헷갈려 리틀 케이맨 섬에 도착하고 호텔이 케이맨 브라크 섬에 있다면 비행기표를 사서 10분만 비행하면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두 곳의 거리가 불과 20km밖에 되지 않거든요. 가장 짧은 대륙간 비행은 로열 에어 모로코가 운행합니다. 모로코 탕헤르와 영국 해외령 지브롤터를 연결하죠. 거리는 68km입니다. 이 노선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를 연결하는데요. 여기 스페인과의 국경에서는 빨간 전화부스, 택시, 그리고 전통 음식과 함께 영국의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브롤터 바위산에는 또한 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어요. 관광객들을 즐겁게 하는 이 원숭이들의 국적도 영국이겠네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활주로가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곳인데요.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도로를 막고 차들은 길을 비켜줍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짧은 활주로가 있는 가장 위험한 비행장 중 하나는 네팔 공항입니다. 만약 갑자기 에베레스트 정복을 결심하게 된다면 비행기가 네팔의 루클라 공항에 착륙하면서부터 극단적인 모험이 시작될 겁니다. 활주로의 경사는 12%인데 제한된 지역에서만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길이는 520m 혹은 20m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평균 활주로 길이는 2km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공항은 해발 3km 높이 있는데 한쪽에는 산, 다른 한쪽에는 협곡이 있으며 활주로 끝은 거의 협곡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날씨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그냥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주로에는 인공 조명이 없어요. 그곳에는 레이더 장비도 없습니다. 조종사들은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비행기는 첫 시도에 착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돌아서 다시 시도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항공편은 대부분 아침 일찍 운항되는데
안개, 바람, 구름 없이 날씨가 가장 조용할 때죠.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도 루클라 공항 착륙과 견줄 수 없을 겁니다. 비행기와 머리 사이가 가장 가까운 노선은 어때요? 세인트 마틴 섬으로 갑니다. 카리브 제도의 주요 공항이죠. 만약 여러분이 마우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다면 머리를 숙일 준비를 하세요. 거대한 여객기들이 불과 15m 머리 위를 날아다닐 거예요. 비행기는 착륙 중이에요. 이 섬은 꽤 작습니다. 그래서 활주로도 작죠. 양쪽으로 물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착륙 기어가 활주로에 더 빨리 닿도록 가능한 한 낮게 비행해야 합니다. 이 비행기의 승객들은 오랫동안 이 착륙을 기억할 것이고 해변의 관람객들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조종사의 조종 경험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공항 중에서 착륙할 수 있는 조종사의 수가 가장 적은 곳이 있어요. 부탄 왕국 파로에 있는 유일한 국제공항입니다. 공항은 말 그대로 히말라야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높이가 5,500m에 이릅니다. 착륙하기 위해서 비행기는 좁은 협곡을 지난 다음 산봉우리 사이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륙 후에 조종사는 산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나선형으로 비행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공항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불안정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거의 항상 난기류를 형성하죠. 항공편은 현지 항공사 드룩 항공만이 운항하고 있으며 8명의 조종사만이 이곳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정말 가보고 싶네요. 만약 가장 긴 비행 중 하나가 가장 짧은 비행이 된다면 어떨까요? 13,600km를 단 30분 안에 여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에요. 창이 공항에 도착해서 여권 심사를 거치고 짐을 붙이고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11월 5일 오전 8시입니다. 비행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해서 시계를 보니 11월 5일 8시 30분입니다. 소설이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싱가포르와 샌프란시스코의 15시간이나 되는 시차 덕분에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해집니다. 최근까지 가장 긴 항공편에 있어서 정규 항공편 중 최고 기록은 싱가포르에서 뉴욕까지의 항공편이었는데 약 15,300km의 거리입니다. 예상 비행시간은 17시간 50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시간이면 해리포터 7편의 영화를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뉴욕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시간도 더하면 8편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020년 3월 14일 이 기록은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타이티 누이에 의해 깨졌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5,800km였어요. 비행 중에 비행기는 타이티의 파페이테에서 출발하여 파리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노선에서 비행기는 보통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경유하는데 그곳에서 비행기는 점검을 받고 연료를 채우고 승객들은 모든 세관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2020년 미국이 비행을 제한했고 경유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비행기는 16.5시간을 공중에서 보냈습니다. 이런 여행은 항공기의 총 중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과 수화물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통 2명의 조종사가 한 번의 비행을 담당하지만 이 경우 4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보잉 787-9 쌍발 엔진 드림라이너입니다. 조종사들에 따르면 뒷바람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행은 예외인데 항공사는 다시는 이런 위험한 실험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그건 그렇고 파페이테 타이티라고 말하는 게 꽤 재밌네요.